당신은 쓰레기예요. 자존심도 없어. 나를 배신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길거리에 있는 개가 더 충성스럽다. 지호,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 일밖에 모르는데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방심?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외로움을 참지 못하면 이혼하지 그래요? 아니면 당신은 싸구려 여자처럼 이중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늘 가던 곳에서 만나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믿었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바보처럼 속아왔다. 하지만 번은 아니다. 그리고 송년회 날 나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호텔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아내는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그리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그녀와의 이혼을 결정했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싸던 회사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이름은 김지호, 35살이다. 나는 인천에서 작은 가구 제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시골처럼 한적하지도 않다. 언제나 분주한 항구 도시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는 항상 북적거린다. 나는 부유하지 않지만 가난하지도 않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2명의 동생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부평역 근처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셨다. 두 분은 쉬지도 못하고 고된 일을 하시며 우리 3남매를 키우셨다. 나는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텼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무를 자르고 깎고 조립하는 걸 배웠다. 대학에 가는 대신 바로 가구 제작 공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0년 전 결국 내 가구 공장을 차렸다. 처음엔 창고 하나를 빌려 궁구 몇 개와 빚진 나무 몇 판으로 시작했다. 손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카페나 작은 식당에서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더 열심히 작업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중 이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3살 어린데 서울 강남의 금융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끌렸다. 수진은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1년 넘게 연애한 후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게 치렀다. 신혼집은 부천에 얻었다. 인천과 서울의 중간쯤이라 내가 공장에 가기도 수진이 강남으로 출근하기도 편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지만 나 역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느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결혼 3년 후 첫 딸 김아름이 태어났다. 아름이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때쯤 내 공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직원도 몇 명 고용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가족이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나는 하루 12에서 14시간씩 일하며 공장을 키우려고 노력했고 수진도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다.
그녀는 가끔 당신은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오랜 친구 정혜미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혜미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으로 유명 광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멋지게 차를 입고 비싼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녔다. 수지는 혜미와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스파를 가고 파티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수진의 행동이 달라졌다. 그녀는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짙게 하고 평범한 출근길에도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고 어느 날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냥 기분 전환이야. 나도 좀 더 예뻐지고 싶어 라며 웃어 넘겼다. 나는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를 보게 되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늘 가던 곳에서 만나자.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수지는 오랜 친구 정혜미를 만나기 위해 홍대의 한 카페로 갔다. 평소에도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기에 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나도 공장에서 바빴고 수진이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수진이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하고 립스틱 색도 진한 걸 골랐다. 원래 회사 출근할 때는 간단한 화장만 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옷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편안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고 다녔지만 그날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골랐다.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가네?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혜미가 요즘 나한테 옷이 너무 무난하다고 했거든. 가끔은 좀 꾸미고 다니라고 하더라. 그냥 기분 전환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저녁 나는 공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수진과 혜미의 통화 기록이 떠 있는 걸 보았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무심코 스피커폰을 켜 두었는데 마침 그 순간 혜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솔직히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맨날 똑같은 일상에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야? 수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뭐, 다 그렇지. 결혼하면 다들 이런 거 아니야? 혜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다 바람 피우잖아. 근데 왜 여자들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좀 재미있게 살아봐. 솔직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회야 얼마든지 있지 않아? 나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야, 너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요즘 조금 답답하긴 했. 맨날 똑같은 하루의 반복 같기도 하고. 혜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젊고 예쁜데 왜 이렇게 사냐고. 한 번쯤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너만 조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혜미는 장난처럼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마 수진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둘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서로를 믿고 함께 힘들어도 버텨왔다. 나는 수진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달쯤 지났을 때부터 나는 수진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들은 점점 뚜렷해졌고 나는 그게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전의 수진은 평범한 화장을 하고 출근할 때는 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원색 계열의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화장이 점점 짙어졌다. 회사에 갈 때도 굳이 진한 색상의 립스틱을 바르고 눈 화장도 훨씬 공들여서 하고 있었다. 화려한 귀걸이나 얇은 목걸이 같은 것도 자주 착용했다. 처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한 스타일 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회사에 갈 때 대체로 베이지 톤이나 네이비 같은 무난한 정장을 입었는데 점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는 날이 늘어났다. 스커트 길이도 살짝 짧아졌고 하이힐도 더 자주 신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원피스를 고쳐 입고 있을 때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 어디 중요한 미팅 있어? 아니면 점심 약속이라도? 수진은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기분 전환이야. 요즘 나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해? 왜? 내가 좀 더 예뻐지는 게 나쁜 일이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물론 아내가 꾸미는 걸 탓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것 같은 그냥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수진이도 그냥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 찜찜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다른 변화를 눈치채게 되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그냥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보려 했는데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비밀번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진은 그걸 바꿔 놓았다. 나는 태연한 척 물었다. 비밀번호 바꿨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으며 말했다. 응, 그냥 바꿔봤어. 요즘 회사에서도 보안 문제 때문에 자꾸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서. 그럼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굳이? 그냥 나 혼자 쓰는 건데. 그 말에 나는 살짝 서운했다. 원래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혼자만 알고 싶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그래, 뭐 요즘 보안이 중요하지. 그렇게 넘겼지만
속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마 수진이 나에게 숨길 일이 있겠어?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렸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요즘 들어 계속되는 그녀의 변화가 신경 쓰였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라기엔 너무나도 명확한 변화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평소처럼 화면이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요즘 늘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고 이 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심코 휴대폰을 뒤집었을 때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도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늘 가던 곳에서 만나자.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늘 가던 곳에서 만나자 라니. 이건 단순한 친구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숨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렸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순간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 창을 빠르게 캡처한 뒤 내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게 단순한 오해라면 내가 바보처럼 구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누가 문자했어? 수진은 머리를 말리면서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회사 사람일걸?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나서 말이야.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 하지만 방금 내가 본 메시지는 업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녀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필요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공장에서 마담해야 할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야. 수진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도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친구?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저녁 7시 수진은 화장을 꼼꼼히 하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녀가 탄 택시를 따라갔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작은 호텔이었다. 나는 호텔 맞은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손에는 땀이 차고 심장은 요동쳤다. 내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한 남자가 호텔로 들어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수진의 회사 동료, 이전 회사 회식에서 한번 인사한 적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도 그는 내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친한 동료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수진이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뛰어들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이 섬을 붙잡았다. 지금 당장 달려와서 그들을 마주한다고 해도 수진은 변명할 것이고 정태현은 뻔뻔하게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는 단순히 분노한 남편일 뿐이고 그녀는 눈물로 동점을 얻으며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될지도 몰랐다. 나는 더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수진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진은 내가 일찍 돌아온 것을 보고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일찍 끝났어? 라고 물었다.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 그녀는 가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미소가 이제는 가증스럽게만 보였다. 이제 나는 움직일 차례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이런 일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탐정에게 말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들로요. 탐정은 이미 수많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듯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호텔 출입 기록, 사진, 영상까지 모아드리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나는 바로 계약을 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내 손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긴 파일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수진과 정태현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정태현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여러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부터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제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려고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까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변경했다. 법적으로 보면 이제 내 소유가 아니었다. 수진이 나와 이혼하려고 하더라도 그녀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수년간 피땀 흘려번 돈을 그녀에게 빼앗길 생각이 없었다. 나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 기회는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올 것이었다. 내년 수진의 회사에서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정태영과 수진도 참석할 것이었다. 나는 탐정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수진과 정태현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심지어 호텔방 안에서 찍힌 사진까지. 이 자료들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송년회 당일 나는 호텔 행사장에 조용히 잠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송년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몇몇은 이미 술에 취해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행사장 한쪽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직장인 아내처럼 보였다. 그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가끔씩 웃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잠시 후 회사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연말 행사의 공식적인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내 안에서는 조용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분위기가 다시 자유로워지자 나는 조용히 행사장 뒤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대기 중이던 호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연회장 주방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곧 화면 속에서 수진과 정태현이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민망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정태현의 어깨에 기댄 모습, 호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연애자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다. 정태현의 동료들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수진과 친했던 몇몇 여성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연애자는 숨소리마저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남편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방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호야, 이건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태현은 반응할 겨를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수진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난 그냥 너무 외로웠어. 하지만 널 사랑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끝났어.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본 뒤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송년회 이후 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도 수진을 용서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나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고 우리의 가정을 농락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뒤 수진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지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름이를 위해서라면 너 같은 엄마를 곁에 두는 게 더 나쁜 선택이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수진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애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이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철저히 대비해 두었다. 몇 달 전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 둔 덕분에 수지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혼 서류뿐이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정태현도 그냥 두지 않았다. 회사 인사팀에 그의 직장 내 불륜 사실과 도덕적 문제를 담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회사 윤리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바로 해고당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계획적이었다. 회사에서도 그를 두둔할 이유가 없었다. 정태현은 송년회 이후로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도 못했고 몇 주 후 그의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수진의 삶도 무너졌다. 회사에서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없었다. 그녀와 친하게 지냈던 몇몇 동료들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를 대하는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사내에서는 불륜녀, 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회사에서의 사회적 매장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일을 알게 되자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한국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우리 가정을 배신한 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지는 몇 번이고 친정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부모님은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아름이를 내 곁에 두었다. 법정에서 나는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법정에서 제출한 그녀의 불륜 증거와 부적절한 행동 기록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나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름이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아름이를 데리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불신과 배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밤이 되면 아름이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이는 아직 이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그녀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걸 다짐했다. 가끔은 문득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